어머니, 어디 계세요? 제발 만나서 얘기 한 번만 해요.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나는 더 이상 너와 할 말이 없구나. 그만하자, 에미야. 여러분,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나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관심이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이 된 정순이라고 해요.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오래 걸렸어요. 지난 세월을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이 아직도 시리고 또 한편으론 이런 이야기를 남긴다는 것이 제 마지막 용기 같아서요. 얼마 전 저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두 손주와 함께 살던 집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떠났어요. 짐이라고 해봤자 낡은 가방 하나, 옷 몇 벌 뿐이었지요. 그날 새벽 현관 앞에 서서 잠시 문고리를 잡고 있었어요. 문 하나 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문을 닫고 나가면 나는 이제 다시 이 집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손이 떨렸어요. 무서워서 떨린 게 아니었어요. 서러움 때문에 그리고 제 스스로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났어요. 아들 태수는 저를 존중해주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착하긴 했지만 늘 자기 할 일, 자기 가정, 자기 고민에만 바쁜 사람이었지요. 저는 늘 그 옆에 있었지만 태수 눈에는 제가 보이지 않았어요. 며느리 지연이는 싫은 티를 대놓고 낸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말투와 눈빛에는 늘 선이 느껴졌어요. 같은 밥을 먹고 한 집에 있어도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불편한 동거인 같았어요. 손주들은 참 예쁜 아이들이었지만 아이들 걱정 때문에 저는 더 조용해져야 했어요. 아이들이 혹시라도 저를 불편해하거나 며느리가 속으로 또 쌓아둘까 봐요. 그렇게 저는 그 집에서 말도 감정도 존재도 점점 작아졌어요. 밥을 해도 고맙다는 소리는 없었고 설거지를 해도 당연했고 빨래를 개도 방을 치워도 저의 하루는 누구의 눈에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집을 떠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떠난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아들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어요. 저는 집을 떠나기 며칠 전 로또에 당첨됐어요. 손에 쥔 종이 한 장이 저에게 아주 늦은 질문을 던졌어요. 정순아, 너는 내 인생을 한 번이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있니? 그 질문 앞에서 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떠났어요. 앞으로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살게 될지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제가 처음 그 집에 들어섰던 건 23살이었어요. 남편 석진 씨와 혼인한 첫날 시댁 마당에 걸린 풍경 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맑게 울리던 그 소리가 그땐 참 따뜻한 미래를 약속해주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며느리가 똑 부러지게 생겼네. 아가, 인사는 다시 허리 굽혀서 해야지. 그날 저는 행복한 줄 알았어요. 가난해도 가진 게 없어도 서로를 믿고 기대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곧 알게 됐어요. 결혼은 둘의 일이 아니라 집안 전체의 일이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무서운 분이었어요. 말이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마음에 박혔어요. 매일 벌떡 일어나 새벽밥 해야지. 부엌은 여자의 자리여야 집이 돌아가는 법이다. 처음엔 인정받고 싶어서 또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그 말들을 다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5시면 눈을 떴어요. 밥하고 국 끓이고 빨래를 삶고 마당을 쓸고 방을 닦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해가 지면 또 다음날 새벽이 오더라고요. 남편 석진 씨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결국 어머니가 만든 아들이었어요.
저를 편들어주지 않았지요. 불편한 기색을 내비칠까봐 그저 중간에서 조용히 고개만 숙였어요. 그때 알았어요. 참는 사람이 결국 약자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 약자가 바로 나였어요. 그래도 저는 믿었어요. 아들 하나 낳으면 대접이 달라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을 날이 오겠지. 그리고 정말로 시간이 지나 제가 태수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아이는 저에게 세상의 모든 빛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죠. 아이가 태어나면 더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더 잃어갔어요. 아이는 사랑이었지만 제 삶은 점점 그림자가 되어갔어요. 세월은 참 빠르더라고요. 제가 시집에 와서 고개 숙이며 살던 그 젊은 날들이 어느새 지나가고 제 아들 태수는 어느덧 장성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렸어요. 저는 그때 참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조금 편해질까? 이제는 나도 외롭지 않겠지. 그렇게 기대했던 시간이었어요. 태수는 지연이를 데리고 왔어요. 말수가 많지 않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처음엔 저도 마냥 고마웠어요. 태수가 마음으로 좋아한 사람이라면 저도 믿어보자고 생각했지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조심스럽게 대하고 서로 예의를 지키며 지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활이었어요. 가족은 예의만으로 함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연이는 맞벌이를 했어요. 저는 맞벌이가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밥을 하고 손주들을 챙기고 방을 치우고 그렇게 저는 제 역할을 다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지연이의 표정에서 불편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국을 끓이면, 어머니, 저는 짠 걸 잘 못 먹어요. 제가 빨래를 개면, 어머니, 그건 따로 개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손주 이불을 털면 그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해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어요. 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속뜻은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좋겠다. 였어요. 저는 많이 노력했어요. 지연이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그 아이 방식에 맞추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그 아이에게 낀 사람일 뿐이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머니,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라고 해서 저는 방에 들어가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부엌에서 지연이가 전화로 말하더군요. 엄마, 나 진짜 답답해. 같은 집인데 왜 저렇게 다 간섭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숨쉬는 것조차 누군가에겐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조용해졌어요. 더 조심스러워졌고 더 말없이 집안을 돌봤어요. 저는 잘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닿지를 않더라고요. 태수는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와 지연 사이에 어떤 감정이 오가는지 그 아이는 끝까지 눈치채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지연은 저를 불편해했고 저는 지연을 미워하려 하지 않았지만 그 사소한 오해들이 켜켜이 쌓여 감정이라는 벽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그 집에서 제 자리를 잃어갔어요. 며느리와의 작은 오해들이 쌓여가던 그 무렵부터 저는 점점 제 스스로가 있으나 마나 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침을 차려도 저녁을 준비해도 그 식탁에 앉아있는 저는 식구가 아니라 그림자 같았어요. 손주들이 웃는 소리, 태수와 지연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와도 그 안에 제 목소리가 들어가는 날은 거의 없었지요. 말을 보태면 어색해지고 조용히 있으면 또 왜 말씀이 없으시냐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없는 사람처럼 지내는 법을 배웠어요. 식구들이 거실에 있으면 저는 방에 있고 식구들이 식사할 때 저는 부엌에서 뒷정리를 했어요.
늘 뒤에 서 있는 사람, 늘 비켜 서 있는 사람, 늘 조심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제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상을 치우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문틈으로 태수와 지연의 이야기가 들렸어요. 당신 엄마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 좀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 눈치 보여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을 삼켰어요. 억울했어요.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그 집을 편하게 하고 싶어서 살았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제가 불편함의 원인으로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태수의 말이 제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지연아, 조금만 참아. 엄마도 곧 나이 더 들면 조용해지시겠지. 그 말이 제 귀에 이렇게 들렸어요. 엄마는 시간이 지나면 더 약해질 테고 결국 사라질 테니까 그냥 버티자. 그날 이후로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 즈음 저는 몸도 많이 쇠했어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더니 의사가 그러더군요. 스트레스가 오래 쌓인 몸이에요. 기운 빠지고 잠 못 자고 속이 늘 뒤틀리는 건 마음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아무도 제 마음을 묻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 표정을 살피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 진심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 한 번 본 의사는 제 몸만 보고 제 마음을 알아봤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이대로 살면 나는 조용히 그리고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때부터 제 마음속 어둠은 슬픔이 아니라 포기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 집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이 집에서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 원하는 곳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한다고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결심이 싹튼 순간 제 인생은 이미 이전과는 다른 길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로또를 처음 산 건 희망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마트 계산대 옆에 놓인 작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당첨 안 되면 그만이지 뭐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인생인데. 그런 마음으로 샀어요. 오히려 아무 기대도 하지 않으니까 가벼웠어요. 며칠 뒤 식구들이 모두 잠든 밤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손에 물기가 채 마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습관처럼 TV를 켰는데 그날따라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서랍 속에 구겨 넣어둔 종이를 꺼내 번호를 맞춰봤어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그리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걸까? 숨이 막히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기쁨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건 오히려 이런 생각이었어요. 나는 이제라도 나로 살 수 있는 걸까? 그런데 신기하지요. 그 큰 금액을 손에 넣는다는 사실보다 저를 더 흔들어 놓은 건 아들 가족의 얼굴이었어요. 태수에게 말해야 할까? 지연이에게 알려야 할까? 이 돈이 이 집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집은 돈으로 바뀌는 문제가 아니야. 정순아, 너는 지금까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걸 잃었어.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가진 진짜 문제는 가난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로움은 돈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요. 만약 그 돈을 식구들에게 내놓으면 저는 앞으로도 희생하는 엄마, 편한 장모님, 고마운 어머니, 그 이상의 존재가 되지 못할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찾고 싶었어요.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정순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나를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은 그날 밤 이미 결정됐어요. 이 돈은
내 인생을 다시 살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집을 떠나겠다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붙잡히지 않겠다고. 제가 평생을 걸고 얻은 결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은 다음날 새벽 현관문을 닫는 순간 현실이 되었어요. 제가 집을 떠난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동안 저는 휴대폰을 꺼두고 고시원 같은 작은 방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숨을 제 뜻대로 쉬어보려고 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휴대폰을 켰더니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었어요. 태수, 지연, 모르는 번호까지 엉켜 있었어요. 문자도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 어딘가 말투가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연락 좀 받아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뵙고 상의 드릴 게 있어요. 엄마, 제발 전화 좀 해요.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처음엔 그저 가족이 제 안부를 걱정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다음 문자를 보고 저는 알게 되었어요. 엄마, 동네 박 아주머니한테 들었어요. 엄마 로또 당첨되셨다면서요? 어디에요? 빨리 봐요. 우리 가족 일이에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가슴 속에서 오래 잠잠하던 허탈함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아, 너희는 나를 찾은 게 아니구나. 너희는 내 돈을 찾는 거구나. 그 뒤로 연락은 집착이 됐어요. 낮밤 가리지 않고 전화가 울렸고 답을 안 하면 톡이 쏟아졌어요. 엄마, 어디냐고 했잖아요. 가족끼리 숨길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니, 그 돈은 어머니 혼자 쓰실 게 아니에요. 우리도 힘들었잖아요. 엄마, 회사 사정 알잖아요. 대출도 있고 잠깐만 도와줘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말들을 읽으며 저는 천천히 의자를 잡고 앉았어요. 목이 마르고 눈앞이 한동안 흐려졌어요. 저는 그들의 안부보다 돈이 먼저 나온 대화를 생전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광경은 제게 깊은 깨달음을 줬어요. 나는 이 집에서 사람으로 사랑받은 적이 없었구나.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을 미워했느냐고요? 아니었어요. 그저 마음이 천천히 식어갔어요. 더는 흔들리지 않는 돌처럼요.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다시 꺼두었어요. 창문 밖으로 바람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어요. 제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증거처럼 들렸어요. 그 뒤로 며칠 동안 저는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엔 지연의 장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어머니, 죄송했어요. 제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저희도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 학원비, 전세 대출, 제가 다 맡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뒤에 숫자가 줄줄이 따라붙는 사정이 있었어요. 그 사정이 거짓일 리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말들 속에 제가 사람으로 서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요. 태수도 다시 전화를 했어요. 받지 않자 메시지가 이어졌어요. 엄마, 나도 잘못했어. 근데 지금은 다르다니까. 우리 가족 문제야. 엄마가 있어야 해결돼. 엄마가 당첨된 거면 그건 우리 가족 모두의 행운이잖아. 저는 그 문장에서 엄마가 있어야가 아니라 엄마 돈이 있어야로 들렸어요. 그렇다고 제가 잔인할 만큼 냉정해지진 않았어요. 눈물이 났고 손이 떨렸고 가슴이 시렸어요. 그러면서도 제 안에서 어떤 것이 뚜렷하게 자라났어요. 이젠 속지 말자. 다시는 내 마음을 헛되이 내어주지 말자. 그날 밤 저는 손주 민재에게서 온 짧은 음성 메시지를 들었어요. 할머니 어디 있어요? 저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 반에서 할머니 자랑했는데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할머니, 저는 커서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용돈 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소리 없이 많이 울었어요. 민재의 말엔 돈 얘기가 들어 있었지만 그 아이의 마음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자랑했다고 말했어요. 저를 사람으로 기억하는 유일한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저는 돌아가지 않기로 했어요. 민재의 사랑이 소중했지만 그 사랑을 핑계로 다시 벽 속 그림자 자리로 걸어 들어가면 저는 또다시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침묵을 택했어요. 누군가는 그 침묵을 차갑다고 말하겠지요. 하지만 제게는 그것이 처음으로 나를 지키는 말이었어요. 아무 말 하지 않는 것, 그게 제 마지막 남은 존엄이었어요. 제가 집을 떠난 지도 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어요. 창문 밖으로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는 것을 보며 저는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제 삶을 살아갔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방이 너무 조용했고 도시의 밤 공기는 익숙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낯선 허공으로 손을 뻗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익숙해지고 나니 저는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사는 시간을 견딜 줄 알아야 한다. 그 시간을 통해 비로소 제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제 감정의 온도를 알게 되었고 제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이었을까? 애써 견디고 또 견디다 결국 나 스스로를 잃지 않았을까? 그 질문이 들 때마다 저는 제게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때 돌아가지 않은 건 도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다. 누군가는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가족인데 끝까지 참아야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너무 늦게 알게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라도 스스로를 잃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태수에게서는 요즘도 가끔 문자가 와요. 엄마, 오늘도 잘 지내시죠? 엄마,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문장 앞에는 안부가 있지만 그 문장 뒤에는 여전히 미안함과 후회가 따라붙어 있어요. 지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처럼 날카로운 말투는 아니에요. 그 대신 한 번씩 이런 메시지를 남겨요. 어머니, 시간이 지나니까 제 모습도 보이네요. 그땐 왜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부끄럽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 제 마음이 잠시 일렁이긴 해요. 하지만 그 일렁임이 저를 뒤로 끌어당기지는 못해요. 이제 저는 알아요. 그들이 후회를 한다 해도 제가 다시 그 집에 들어가면 언젠가 또다시 같은 고통이 반복될 거라는 걸요.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는 건 참으로 어렵고도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의 후회를 용서하되 다시 얽히진 않기로 했어요. 민재는 지금도 종종 음성을 남겨요. 할머니, 오늘 학교 끝나고 붕어빵 먹었어요. 할머니, 나 커서 꼭 할머니 보러 갈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는 제 마음 한구석을 늘 따뜻하게 밝혀주는 작은 촛불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민재에게만 짧게 답장을 보내곤 했어요. 민재야, 할머니는 멀리 있어도 늘 내 편이란다. 몸과 마음이 따뜻한 어른이 되렴. 그게 돈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길이란다. 민재와의 인연은 저에게 남겨진 가족의 마지막 온기였어요. 그 온기 하나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족을 미워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루는 이런 하루예요. 아침에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면 눈을 뜨고 따뜻한 물로 찬찬히 얼굴을 씻고 작은 전기 주전자에 물을 올려 제가 마시고 싶은 커피를 제가 원하는 시간에 내려요. 그리고 창밖을 보며 잠시 숨을 고르죠. 이건 내가 선택한 하루다. 그 사실 하나가 저를 살아있게 만들어요. 점심에는 공원 벤치를 걷고 바람 냄새를 맡고 꽃집 앞을 기웃거리다가
마음에 드는 화분을 하나 사오기도 해요. 집에 돌아와 화분에게 물을 주며 말해요. 너도 내 자리에서 천천히 자라렴. 나도 내 자리에서 다시 자라보고 있으니까.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사랑은 붙드는 것도 버리는 것도 아닌 각자의 거리를 지키며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요. 언젠가 아주 먼 훗날 태수가 진심으로 제 이름을 부르는 날이 온다면 저는 그때 돌아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이렇게 말하겠지요. 엄마로 살았지만 마지막엔 정순으로 살았다고. 그 말이면 내 삶은 충분했다고.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말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천천히 뒷모습을 돌려 제가 걷기로 한 길을 계속 걸어가겠지요. 바람이 불어오고 낙엽이 굴러가고 햇살이 스며드는 그 길 위에서 저는 이렇게 중얼거릴 거예요. 나는 이제 나를 잃지 않는다.